일장, 당신은 여기 없는 사람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계획이 있다고요. 저는 아파트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서 손녀가 좋아하는 인절미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한정숙, 올해 74세입니다. 평생 시장 떡집에서 살았고 지금은 남편도 떠나보내고 혼자 원룸에서 지냅니다.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또 어머님이에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서연이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대답 없이 인터폰 불이 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부정한 어깨,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저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원룸에 돌아와 문을 여니 냉기가 밀려왔고 남편 영정 사진 옆에 손녀가 그려준 할머니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안경을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은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고 저는 3년간 집에서 간병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병원 냄새 맡으면 토한다며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날도 민주는 2시간 뒤 도착했고 수지는 장례식장에서 뵐게요라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나 저는 용기 내어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몸이 안 좋은데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엄마, 오늘은 수진이가 피곤해서 다음에요. 다음에, 언제나 다음에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민준 결혼할 때 제가 6억 5천만 원을 들여 사준 아파트. 서랍을 열어 증여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본 증여는 증여자 한정숙에 대한 부양을 조건으로 함. 그때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당연하죠. 제가 평생 모실게요. 하지만 지금은 문 앞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말자. 내 자존심이라도 지키자. 2장 아파트 증여 계약서.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신혼집 마련이 어렵네요.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40년간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떡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6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계약서 작성 때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조건을 다시겠습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늙잖아. 나중을 생각해야지. 계약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연하죠. 제가 평생 모실게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명절에 찾아갔더니 수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세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음 명절엔 아예 오지 말라는 눈치였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태어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산후조리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산후조리원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여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보러 가도 바쁘다며 문전박대당했고 명절에도 회사 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민준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던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 근처 카페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집에 오려고 해서 진짜 스트레스야. 저는 얼어붙었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증여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그 한 줄이 무색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장 엄마, 오늘은 안 돼요. 겨울이 왔고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혼자 원룸에 앉아 있으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 내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오늘 몸이 안 좋은데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어머님?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수진이가 피곤해서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뿐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연이가 그려준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할머니 얼굴,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도 너 보고 싶단다.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인가 싶어 급히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험 광고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 새벽 3시 일어나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안경을 손에 쥐었습니다. 렌즈에 먼지가 앉아 있었고 저는 옷소매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용기를 내어 민준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오늘 떡 좀 만들었는데 갖다 줄까? 서연이가 좋아하잖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수진이가 집 청소하는 날이라서. 그럼 현관에 두고 갈게. 금방이면 돼. 엄마, 다음에 시간 맞춰서 오세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떡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 만든 인절미였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여러 번 쉬어가며 만들었습니다. 그 떡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말자. 아들에게 매달리지 말자. 그리고 증여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이 한 줄이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사장 법률사무소의 젊은 변호사. 일주일 후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 상담실은 좁았고 책상 너머에 젊은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최지혜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제가 아들한테 집을 사줬는데요.
지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여 계약서 이야기, 부양 조건 이야기,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 변호사는 한참을 듣더니 증여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충분히 싸워볼 만해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이미 준 건데. 조건부 증여예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지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친정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그런데 외삼촌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지혜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임료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돈을 드려야죠. 어머님, 저는 이런 사건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외할머니한테 못해드린 일을 어머님께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법률 자료가 든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싸워볼 거야. 우리가 평생 모은 거잖아. 그냥 당할 수는 없어.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역, 병원 방문 기록 모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팠을 때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3년간 간병했지만 민준의 방문 기록은 단 3번뿐이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전화한 횟수는 수십 번. 하지만 민준이 받은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5장. 쓰러진 시어머니. 발견된 비밀. 소송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현기증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그만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고 옆에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119에서 모셔왔어요. 제가 얼마나 있었어요? 1시간쯤 됐어요.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한참 후에 민준과 수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수진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봐.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영양 부족입니다. 며칠 입원을 해야 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집에 가서 필요한 거 챙겨올게요. 수진은 병실 밖에서 전화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제 원룸에 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수진이 짐을 챙기다가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공책은 제가 40년간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떡집 수입과 지출, 그리고 민준을 위해 쓴 돈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5일 민준이 학원비 25만 원, 손목 통증 심하지만 참아야 함. 2003년 2월 15일 민준이 대학 등록금 380만 원, 남편과 함께
밤샘 작업, 허리 아파도 버텨야 함. 2010년 9월 1일, 민준이 결혼 준비금 1,500만 원, 집 담보 대출 시작. 2015년 6월 10일, 신혼집 아파트 구입 6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전부. 이제 우리는 빚만 남았지만 민준이 행복하면 돼. 수지는 그 공책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손에 든 공책을 보니 제 가계부였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수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하신 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도 공책을 받아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다. 그냥 갖다 놔. 옛날 일이야. 하지만 수지는 공책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민주는 병실을 나가면서 오랫동안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알면 뭐하나. 이미 늦었는데. 6장. 법정에서의 대치. 퇴원 후 저는 지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들인가요? 민준아, 나쁜 자식이 아니라면 왜 내 아버지 간병할 때 3번밖에 안 왔냐? 그건 회사 일이 정말 바빠서. 됐다.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뒤돌아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재판날. 법정에 들어서니 민준과 수진이 비싼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큰 법무법인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 변호사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이미 자발적으로 증여했습니다. 부양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지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조건부 증여입니다. 계약서에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3년간 아팠을 때 제 아들은 단 3번 왔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날도 2시간 뒤에 왔고 장례식에서는 언제 끝나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고 수지는 변호사와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바쁘다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까? 3년 동안 단 3번 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까? 그건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병원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모두가 저희 편이었습니다. 특히 민준이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엄마가 같이 살자고 하는데 진짜 부담됨. 수진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다고 함. 그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혀지자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새하얘졌고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피고 박민준, 이 메시지가 사실입니까? 그건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셨다는 말입니까? 민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이수진, 시어머니가 병문안 왔을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저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미리 연락하라. 오지 말라.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민준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용서는 내 아버지한테 빌어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7장 판결의 순간 아들의 눈물.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저는 지혜 변호사 옆에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 조건인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 해제권 행사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3개월 이내 명도하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수진이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일어나거라. 이미 법이 판단한 일이다. 어머님, 서연이는 어떡해요? 애가 전학을 가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사과해라. 나한테 하지 말고. 엄마, 이제 늦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지혜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지혜야. 어머님,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 당신이 평생 모은 돈 지켰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탈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준 가족은 아파트에서 나갔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참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짐 다 뺐습니다.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살아라. 세 글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파트 열쇠를 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서연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주워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연이 그리고 할머니,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한테까지 상처를 줬구나. 그날 저는 아파트에서 홀로 밤을 보냈습니다. 넓은 집은 너무 조용했고 저는 작은 원룸이 그리웠습니다. 8장.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파트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원룸보다 훨씬 크지만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민준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마치 남에게 하듯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지켜야 했잖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조용히 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 이긴 건데 기쁘지가 않아. 묘비 위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으로 쓸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냉정했나? 그래도 우리가 낳은 아들인데.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켰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뒤돌아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넌 어떻게 여기? 엄마 아빠는 할머니 만나지 말래? 근데 나는 할머니 보고 싶어서 혼자 왔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진짜 크다. 우리 집보다 훨씬 커. 그래. 근데 할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외로워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거짓말. 할머니, 눈이 슬퍼 보여.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인절미를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거야. 먹어봐. 서연이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 역시 할머니 떡이 최고야. 저는 서연이가 떡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겠니? 괜찮아요. 할머니 보는 게 더 중요해요. 해가 지고 서연이를 집에 데려다 줘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서연이는 가기 싫다며 떼를 썼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 거야. 가야 해. 현관문 앞에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또 올게요. 약속. 그래.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릴게. 서연이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가족을 잃었지만 나는 나를 지켰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로 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외롭지만 떳떳했고 쓸쓸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